뭐 이상한 커버드 홀이니 네, 요즘 뭐 많이 인기잖아요. 월배당인 이런 거를 왜 사는지 모르겠다 저는. 좋은 자산들이 지금 넘쳐 흐르는데 결국 제일 확실한 투자는 저는 까지만 하겠습니다. 몇 개 없어요. 네. 미국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죠.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셈인데 이때 우리가 어떤 재테크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빅컷 이후에 보면 뭐 자산 가격들이 꽤나 막 오르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게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조금 더 유동성 확대 국면처럼 보이는데 맞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게 좋은가요? 예, 미국 부동산. 일단 우리가 왜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기 시작했냐 하면 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불황이 안 올 것 같은데 금리를 인하했어요. 그렇죠, 보험성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0.25를 굳이 해도 되는데 0.5를 했어요. 이건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하거든요. 첫 번째 가능성이 뭐냐면 연준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다. 이게 이제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날 빠진 거죠. 당장 금리 인하한 날 빠졌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연준이 주가 8월 5일 날 폭락한 거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껴서 예방적인 금리 인하를 했다. 근데 이것도 안 좋은 게 이게 왜냐하면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쵸. 지금 주가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한 첫 번째 중앙은행장이 된 거죠. 그렇죠. 야, 이건 되게 문제가 되는 스탠스죠. 그래서 이제 저는 두 번째는 아닐 거다. 그래서 다들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을 봤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경제에 문제가 있는 걸 연준이 우리보다 훨씬 정보력이 뛰어나니까 거기서 잘 알아서 할 거야. 네. 그럼 금리를 이렇게 인하한 이유가 뭘까 하고 다들 겁을 먹고 있었죠. 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네네. 그게 확 떨어졌죠. 한번 보시면서. 예, 그림 보시면 빨간 선이 이제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인데요. 빨간 선이 두 번 정도 올라갔다 내리고 있죠 지금. 네. 저건 뭘 의미하냐면 최근에 올라간 실업률의 상승이 사람들을 많이 잘라서 실업률이 올라간 게 아니라 네. 노동 공급단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차트인 거죠. 8월에 허리케인보다 더 센 게 와서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잠깐 텍사스 중심으로 급등했다가 안정된 걸 의미하는 거죠. 네. 결국 저게 시사하는 바는 네. 최근의 실업률의 상승은 경기 불황이 아니라 네. 이민자 유입 때문이 아니냐. 즉 그 분모의 증가 때문. 네네네. 그리고 대규모 이민들은 처음에 오자마자 실업 상태니까. 네. 그 사람들은 또 실업수당 안 챙겨 먹잖아요. 왜냐하면 네. 의료보험이나 아무튼 인슈어런스 넘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런 숫자들의 괴리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얼마 전 파월 의장이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노동시장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 공급의 증가를 우리 스태프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약 200~300만 이상의 노동력 공급 증가가 이민으로 인해 유발된 면이 있고 그걸 감안해 보면 현재 우리 기존에 살고 있던 영주권 가지고 있는 예. 미국인들의 실업률은 사실은 3% 중반일 것이다라는 추정을 잠깐 언급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와 별거 없었다. 불황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 그럼 버블이다 간다. 네.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 버블이 올라탈 거냐 무섭잖아요. 네. 결국 제일 확실한 투자는 버블이 오든 말든 일단 지금 주식은 모르겠으니까 네. 그렇다라면 가장 좋은 건 결국 금리 인하될 때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부동산이 제일 좋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이럴 때는 미국 부동산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 부동산이 짱인데. 그 이제 리츠를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 왜냐하면 올라서요.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뭐 10억 그리고 서울의 전체 주택 중간값이 6억 5천 예. 정도 하니까 네. 이걸 뭐 사라 그런다고 살 수는 없는데 미국은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VNQ를 비롯한 네. 미국의 리치 ETF들입니다. 리치 ETF들의 이제 특성이 뭐냐면 배당을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오르기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전체 발생한 수익의 70에서 80% 이상을 배당하게 법으로 돼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미래 배당의 증가 가능성들을 굉장히 높고 또 리치의 청산이 이루어질 때 집이나 창고나 데이터 센터를 팔 거 아니에요. 그때 네. 또 차액 캐피탈 게인을 역시 돌려주니까 이런 점들을 보면 최근에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특히 7, 8월 지난 다음부터 지금 미국의 파란 선으로 표시된 VNQ가 저렇게 올라가고 네. 밑에 있는 노란 선은 또 이보다 더 좋은 배당을 주는 네. MBB라는 자산인데요. MBB는 뭐냐면 미국의 모기지 채권을 네. 채권 ETF입니다. 그러니까 더
탄력은 덜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한 10% 오르고 올랐고 여기에 쿠폰이 작년 발행된 MBB 같은 경우는 한 8% 가까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연체가 발생하고 하면 네. 못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가상금리가 붙어서 그렇게 높지만 지금은 6%까지 떨어졌거든요. 저게. 네.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사이에 2%가 떨어졌어요. 금리가. 네. 그러면 저게 듀레이션. 네. 그러니까 금리 1% 떨어질 때 가격 상승률이 20% 정도 되는 자산이니까 해봄직하네요. 앞으로 투자해 볼 만한 매력이 있는 거죠. 물론 저 괴리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2008년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니까. 네. 근데 그런 데서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면 변동성도 적기 때문에 안정 성과를 내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이상한 커버드 콜이 네, 요즘 뭐 많이 인기잖아요. 월배당인 이런 거를 왜 사는지 모르겠다 저는. 요것만 저렇게 해도 좋은 네. 자산들이 지금 넘쳐 흐르는데 굳이 뭐 폭락장에서는 디펜스가 안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커버드 콜이지 완전히 그 폭락에 대한 보험은 제공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리츠들은 그럼 배당이 연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 VNQ는 얼마 전에 5%도 넘었었는데 이제 요새 올라서 4%대 후반. 네. 엄청 좋죠.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해외 ETF에 투자하시면 250만 원까지는 그렇죠. 세금을 면세가 되는데 그 이상부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네. 투자 기간에 따라 최대 30% 이상의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장기 투자 자산으로 여기를 접근해야지 단타 칠러 가면 미국 국세청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다. 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이제 ETF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 하고 싶어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좀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해외 투자를 하시죠. 해외. 일단 왜 제가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그냥 중립 내지는 비중 축소 의견을 계속 갖고 있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 우리 시장이 좋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또 미연준이 저렇게 금리 인하해서 연착륙 시키면 저 나라는 또 좀 조정받아도 가는 나라인데 우리는 뭐 아직도 2,900 가려면 멀었고 또 지난번 찍었던 3,330 가려면 또 역시 멀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한번 빠질 때 하락폭도 크고 올라올 때 주도주도 밸류업 잡고 관련이 옛날 정책 테마 펀드들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고 뭐 소부장이니 뭐 네. 녹색 들어갔었던. 에너지니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은 이 지수 나오기 전에 오히려 잘 파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전 주변에 되게 많이 봤거든요. 연초에 조금 그런 효과들이 있었죠.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걸 봐도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전체 자산에서 한 10% 정도 가져가는 게 저는 제일 맥스. 그러니까 저희 프리즘 포트폴리오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주식 비중을 좀 줄이거나 중립 정도로 하고 차라리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그동안 한번이 유출되면서 고생했던 제일 큰 나라가 금리 인상할 때 고생했던 나라가 금리 인하할 때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중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뭐 PBR 0.5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폭락한 중국이 차라리 단기 단타를 치면 좋은 자산이지 한국에서 찾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리츠나 모기지 채권 그리고 네. 금도 좋고 네. 왜냐하면 금은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 발생할 전쟁의 리스크나 그렇죠. 아니면 글로벌 긴장의 고조를 해치하기에 또 좋으니까 금리도 인하됐지 네. 또 트럼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저는 트럼프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에요 거기가. 네.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 된다고 그러면 글로벌 정치적 긴장이 긴장감이 높아질 때는 금이 또 최고거든요. 뭐 그분이 또 비트코인도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경제에 엄청난 리스크. 그러니까 미국은 뭐 그래본들 본토는 전쟁 안 날 거라고 믿으면 미국은 괜찮은데 우리는 뭐 얼마 전 대만 발언도 그랬고 한국 우리 또 미군 철수 가능성도 있고 달러는 이미 비중 확대 포지션인데 그걸 더 사기는 어렵다라면 금리 좀 낫지 않냐. 약간의 그 양매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의 어떤 약세를 주도하는 트럼프의 태도가 나올 때는 위안이 좋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전쟁의 리스크가 부각된다라고 생각될 때는 또 금이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은 이제 양매수 포지션이라고 네. 부르죠. 중국 시장 어떤 ETF나 뭐 이런 걸로 좀 접근하기 저는 좋아요? 이제 홍콩 항생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몇 개 없어요. 네. 저는 본토는 안 좋아합니다. 본토보다 항생이 훨씬 밸류에이션이 싸더라고요. 네. 그 시장 간의 아비트리지. 그러니까 홍콩을 사고 CSI 300을 매도하는 이런 식의 동일 종목이니까 사실상 그거를 하는 차익 거래가 잘 통용이 돼야 이게 사실 정상적인 시장이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런던에서 거래되고 있는 GDR이랑 한국 주가가 차이가 나면 그게 매수 매도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선행 지표로서 영국 GDR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항생이 개방된 시장이고 CSI는 폐쇄된 시장이잖아요. 그렇다면 개방된 시장에서 먼저 가격이 민감히 반영되면 그게 CSI 300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는 제가 잘 모르겠고 사실상 홍콩은 또 고정환율이니까 네. 미국 달러에 고정돼 있으니까 환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좀 덜하니까 저는 홍콩 항생을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많죠. 그래서 앞으로의 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뭐 경로라든지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좀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제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그렇게 나빴는데도 주가 폭등하는 거 보면서 이게 펀더멘탈로 설명이 안 되는 시장이다 보니 제가 미 연준 의장이라면 연말까지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시장은 이미 다 11월도 금리를 50bp 인하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이야, 보면 그 정도 속도를 예상을 하나요? 예, 그러니까 완전 이건 제가 봐서는 시장의 그 경험이 짧은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되게 시장에 많구나라는 걸 느껴서 제가 연준 의장이라면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나 점도표 이거를 12월에 확 바꾸면서 시장에 좀 채찍을 줄 것 같은데 만약 제가 아까 연준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면 큰일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이제 8월 5일 날 주가 폭락한 거에 겁을 먹고 금리를 인하해 준 거라면 결국 금리를 또 인하해 줄 것 같은데 그러면 버블이 다음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미국 진짜 걱정되는 시장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을 좋아합니다. 이미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사상 최고치 뚫고. 근데 이제 그 11, 12년에 급격한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오른 거라서 그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봐야 되거든요. 금은.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달러니까. 네. 또 다른 기축통화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비싸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비해서 너무 비싸다는 생각은 좀 저는 안 들었습니다. 연말 미국 증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나라는 신용융자나 미수, 주식담보대출 이 통계들이 다 끊겨 있고 제도 개편하고 해서 과거에 어떤 레벨이 도달했을 때 위험하다 아니다를 우리가 판단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 마진 대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진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 마진 콜이라는 네.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돈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이고요. 이제 주식담보대출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직은 2021년 그 어마어마한 버블이 불었던 네. 2021년 그 레벨에 비해서는 레버리지가 좀 덜해요. 이제 저게 역사상 최고치를 뚫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되죠. 왜? 한번 약간의 악재만 터져도 레버리지 투자는 바로 청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레버리지 비율이 높으면. 네. 거기다 그걸 갖고 또 TQQQ를 샀다 그러면 5%만 조정받아도 오링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스닥 100이 5%만 조정받아도 3배 레버리지니까 15%, 20% 정도 손실이 발생한 데다가 이게 이 사람이 4배, 5배 레버리지를 썼다면 바로 그날 마진콜이 들어오거든요. 네. 당분간 조금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파티는 즐겨야 되는데 저는 좀 멀리서 즐기고 싶은 기분. 그래서 아까 나스닥 사라 소리를 안 하고 사실 우리가 주식의 1년 수익률 목표가 한 10%인데 네. 하루에 10% 오르는 거 꼭 투자해야 되나요? 정말 당신은 고점에 빠져나올 수 있나요?를 질문한 거죠, 오늘은. 그럼 대표님은 약간 AI 거품론에 조금은 공감을 하시겠네요. 아니요, 뭐 돈을 벌고 있으니까 상관은 네. 없는데 이제 제 말은 AI 투자해가지고 그 AI 관련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그러니까 그 금광에 청바지 만드는 기업들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AI 회사들, 네. LLM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회사들한테 그거 유료화 구독해서 정말 돈 벌 수 있어요? 공짜가 계속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공짜를 내놓거나 또 예전에 유료였던 게 거의 공짜에서 다 풀리는데 그 우리가 옛날 인터넷에서 구독 모델에서 다 망한 데들 많이 봤잖아요. 다음에 우표도 생각나고 프리첼도 생각나죠. 나이가 있습니다. 김 기자님 어리둥절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시는데 저는 그걸 눈앞에서 다 봤거든요. 그래서 유료화가 엄청 힘든데 과연 여기 AI는 유료가 가능할까? 제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쪽은 거품은 분명히 있죠. 근데 원래 시장에서 이렇게 추세가 있고 시장에서 어떤 대규모 모델이나 신규 모델이 나왔을 때는 엄청 적자를 일으키고 탁 올라가잖아요. 지금 쿠팡이 보여주는. 네. 그런 거가 아직 안 온 것 같다. 근데 뭐 그게 1차, 2차, 3차를 하다 보면 결국 대세가 되거든요. 인터넷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랬고 네. 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도 AI는 과거에 있었던 AI 겨울보다는 이번 겨울은 덜 추울 것 같다 정도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이렇게 이번 하반기 이제 연말까지 남은 재테크 전략 이렇게 좀 해보시란 마지막 말씀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보다 미국이 낫고요. 미국에서도 나스닥도 좋지만 뭐 리츠나 골드나 또는 모기지 채권 같은 것들 좀 분산해 놓고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을 바이 더 딥 한번 해보는 것도 단타입니다. 중국은 장타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투자해 보면 또 올해 연말까지 따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귀한 말씀 주신 홍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